중남미 최대 규모 지상 장비 합의. 리마의 아침 뉴스는 이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매체가 같은 구조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과 페루 정부가 총괄합의서를 체결했고 그 범위에는 K2 전차 54대 차륜형 장갑차 141대, 총 195대의 지상 장비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유독 계약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총괄합의서라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가격 납기 이행 일정 같은 세부 항목보다 도입의 방향, 협력 구조 참여 주체를 먼저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관계의 틀을 먼저 설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또 하나 공통적으로 등장한 대목은 대통령실과 방위사업청의 공식 언급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방산 수출 기사라면 기업 이름이 중심에 오르지만 이번 보도에서는 정부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는 이번 사안이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판단과 책임이 함께 얹힌 선택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읽혔습니다. 뉴스 화면에서는 최대 최초 같은 단어가 강조됐지만 국방부 내부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박수보다 질문이 먼저 나왔고 기대보다 무게와 긴장이 더 컸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그리고 정부의 이름이 함께 등장할수록 판단의 책임은 훨씬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렌티나 로하스 페루 국방부 산하 조달 운용 검증팀에서 일하는 분석관입니다. 제 일은 뉴스에 적힌 숫자와 문장을 현장에서 감당 가능한 선택으로 번역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선택은 제 업무를 넘어 제 삶 가까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으며 제 머릿속에 가장 오래 남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책상 위에는 같은 날 쏟아진 12개 매체의 기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형광펜을 들고 반복되는 단어들을 하나씩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력 파트너, 공동 참여 주체, 구조적 협력. 보도들을 자세히 보면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다수 기사에서 한국은 협력 파트너 공동 참여 주체라는 표현으로 묘사됐습니다. 이는 기존 방산 수출 기사에서 흔히 사용되던 문법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었죠. 일반적인 무기 수출 기사라면 성능 가격 납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들은 그보다 먼저 구조와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누가 참여하는지, 정부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현지 국영 방산 기업은 왜 등장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기사 문장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형광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마 시내 어디선가는 이 뉴스를 보고 환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회의실 안에서 저는 환호할 수 없었습니다. 실무자로서 저는 이 지점에서 오히려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협력이라는 말은 언제나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책임의 분산이 아니라 책임의 확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협력 파트너라는 말은 우리도 함께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공동 참여 주체라는 표현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다시 기사들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구조를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페루 육군, 한국 방산기업, 페루 국영 방산기업, 세 주체가 함께 움직인다는 구조였습니다. 기존 방산 계약에서는 구매국군과 판매기업들만 등장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국영 방산기업까지 명시적으로 참여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제게는 가장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사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회의실 밖 복도에서 동료 엘레나가 커피를 들고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도 그 기사 보고 있어. 응, 뭔가 이상해. 뭐가? 협력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 엘레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좋을 수도 있지 하지만 무거울 수도 있어.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선택이 반복해서 언급될수록 제 마음속 계산기는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리스크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성능이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협력 구조라는 건 그 이상의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운용, 장기 유지 보수, 이 모든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질문은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왜 한국인가? 그리고 왜 지금인가? 버스 창밖으로 리마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음악을 들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생각에 잠겼습니다.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선택은 이미 시작됐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건 결국 저 같은 사람들의 몫이 될 거라는 것도요. 며칠이 지나도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인가? 그러던 중 국내외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표현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K2 전차의 중남미 첫 진출. 저는 이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첫 진출. 이 두 단어가 주는 무게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실무자에게 첫 진출이란 해당 지역에서의 운용 경험이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유럽에서 검증된 장비라 하더라도 중남미의 기후 지형 정비 환경은 전혀 다른 변수로 작용합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과거 도입 사례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도입했던 장비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검증된 장비들이었죠. 운용 매뉴얼도 풍부했고 정비 사례도 많았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참고할 선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중남미 첫 진출이라는 건 우리가 첫 번째 사례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참고할 선례가 없다는 뜻이었죠. 그날 오후 회의실에서 라울 키로가 말했습니다. 첫 사례는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는 국방부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늘 조심스러웠지만 그날따라 더 무거웠습니다. 성공하면 모델이 되고 실패하면 교훈이 되겠죠.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실험 대상인 건가요? 라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실험이라기보다는 기준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다시 기사를 펼쳤습니다. 중남미 첫 진출. 이 표현은 홍보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이후 중남미 전체의 방산 협력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아직 장비는 한 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 속 이 한 문장 때문에 내부 기준선은 이미 한 단계 올라가 있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아닌 기준이 된다는 부담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첫 진출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 그건 아마도 뒤에 올 사람들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그들도 기회를 잃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그들에게 길이 열립니다. 책임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리마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 뉴스를 보고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중남미 최초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자랑보다 책임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가 된다는 건 영광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도 그 생각은 계속됐습니다. 버스 안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숫자만 기억할 겁니다. 54대 141대 195대. 하지만 저는 그 숫자 뒤에 숨은 또 다른 숫자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라는 숫자, 그리고 그 뒤에 올 두 번째, 세 번째의 가능성.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라울이 말했습니다. 발렌티나, 이번 건 신중하게 가야 해.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가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아닌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남미 첫 진출.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첫 진출이라는 부담 위에 또 다른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기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한 숫자 195대. 저는 이 숫자를 볼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차 54대, 장갑차 141대, 합계 195대. 단순한 물량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지상 장비 도입은 훈련 체계, 정비 인력 부품 공급 예산 배분 구조 전체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기사에서는 중남미 최대 규모라는 말로 요약됐지만 실무자에게 이 숫자는 수십 장의 검토 문서와 시뮬레이션으로 바뀝니다. 저는 엑셀 시트를 열고 항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운전 훈련 인원, 정비 기술자 확보, 예비 부품 재고 관리, 정비 시설 확충, 교육 프로그램 신설. 각 항목마다 예상 비용과 소요 기간이 붙었습니다. 숫자는 계속 커졌고
일정은 점점 빡빡해졌습니다. 엘레나가 제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되는 거야? 되게 만들어야지. 아니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쉽지 않다는 건 분명했죠. 그 무게를 실감하던 시기에 개인적인 일이 겹쳤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평생 정비 공장에서 일해온 아버지는 늘 기계와 함께 사셨습니다. 병실에 가니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좀 복잡해요. 뭐가? 장비 도입 건인데 규모가 커서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계가 많아질수록 사람의 실수는 더 비싸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는 방산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정책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죠. 하지만 평생 현장에서 기계를 만지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기계가 많아질수록 사람의 실수는 더 비싸진다. 195대. 이 숫자는 단순히 장비의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195개의 점검 항목, 195배의 책임, 그리고 195번의 실수 가능성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숫자와 개인의 삶이 동시에 제 어깨 위로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보던 195대라는 숫자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전차 54대를 운용하려면 최소 몇 명의 승무원이 필요한가? 장갑차 141대를 정비하려면 몇 개의 정비소가 필요한가? 195대 전체를 관리하려면 예산은 얼마나 드는가? 질문은 끝이 없었고 답은 아직 불확실했습니다. 라울이 회의실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어때? 계산 중입니다. 언제쯤 나올 것 같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울은 제 모니터를 잠깐 보더니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정확한 게 중요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할 시간이 없다는 걸. 그날 저녁 다시 병원에 들렀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나아 보이셨습니다. 아빠 오늘은 좀 어때요?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이네. 일이 좀 많아서요. 무리하지 마. 네. 아버지는 다시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계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문제는 사람이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195대. 이 숫자는 기계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숫자였습니다. 그걸 관리할 사람, 책임질 사람,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야 할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195대라는 숫자의 무게를 견디며 자료를 검토하던 중 제 시선을 사로잡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기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 문장이었죠. 페루 육군 한국 방산기업 그리고 페루 국영 방산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저는 이 문장을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다시 읽었습니다. 함께 참여한다. 이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기존 방산 계약 파일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도입 사례를 하나씩 펼쳐봤죠. 대부분의 경우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구매국군과 판매기업 두 주체만 등장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두 이름만 적혀 있었고 책임 구조도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에서는 페루 국영 방산기업의 참여가 명시적으로 강조됐습니다. 저는 엘레나를 불렀습니다. 이거 봐 여기. 뭔데? 국영 방산기업이 참여한대. 엘레나는 기사를 읽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산업도 같이 발전하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뭐 책임도 같이 나눠진다는 뜻이야. 엘레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더 안전한 거 아냐 혼자 떠안는 것보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할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오후 회의 시간에 라울이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특징은 협력 구조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순 도입이 아니라 현지 산업과 체계를 전제로 한 구조라는 겁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국영 방산기업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가요? 라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 세부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여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저는 그 대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참여한다는 건 확실한데 역할은 아직 불확실하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불확실성 아닐까?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다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 구조에 집중했습니다. 페루 육군, 한국 방산기업, 페루 국영 방산기업, 세 주체가 나란히 나열돼 있었습니다. 동등한 위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역할이 다를 겁니다. 페루 육군은 사용자, 한국 방산기업은 공급자. 그럼 페루 국영 방산기업은 무엇인가? 중개자인가? 협력자인가? 아니면 감시자인가? 저는 메모장에 질문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누가 기술을 제공하는가? 누가 정비를 책임지는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는가? 각 질문마다 답은 불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 들렀을 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일은 좀 풀렸어? 아직이요. 복잡해요. 뭐가 복잡한데? 사람이 많아요. 관련된 사람이.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일이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지. 어떨 때 쉬워져요? 역할이 명확할 때. 어려워질 때는요? 역할이 애매할 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팀 작업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할 때 일은 빨리 진행됐고 역할이 겹치거나 애매할 때 문제가 생겼다는 걸 몸으로 아는 사람이었죠. 다음 날 출근해서 저는 다시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페루 육군, 한국 방산기업 그리고 페루 국영 방산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이 문장은 제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택은 장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구조를 선택했다는 뜻. 그리고 그 구조가 명확해지기 전까지 저는 계속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엘레나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문장 보고 있어? 응, 걱정이 많네.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야. 뭘? 이 구조가 진짜 작동할 수 있는지. 엘레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너무 신중해. 그게 내 일이잖아.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참여한다. 이 네 글자가 앞으로 어떤 의미로 바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협력 구조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던 중 또 다른 지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들은 공통적으로 방위사업청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공식 관여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방위사업청, 대통령실, 정부 관계자, 민간 기업 이름보다 정부 기관 이름이 더 많이 등장했습니다. 과거 도입 사례 파일을 다시 꺼내 비교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방산 수출 기사에서는 기업 이름이 중심이었습니다. 어느 회사가 어떤 장비를 판매했는지가 핵심이었죠. 정부는 배경에 있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들은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저는 엘레나에게 물었습니다. 기업 거래인데 왜 정부가 이렇게 많이 나와? 엘레나는 기사를 읽더니 말했습니다. 큰 계약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규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기사들도 찾아봤습니다. 외신 보도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역할이 명시적으로 언급됐고 방위사업청의 참여가 강조됐습니다. 이건 민간 기업 간 거래와 분명히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라울이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한국 정부 기관이 전면에 등장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죠? 기술이나 가격뿐 아니라 정책적 신뢰와 장기적 책임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책적 신뢰, 장기적 책임. 이 단어들은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암시했습니다. 라울은 계속 말했습니다. 정부 기관이 참여한다는 건 이 합의가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외신 기사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기사는 이번 합의를 단순 수출이 아니라 국가 간 방산 협력 모델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국가 간 방산 협력 모델. 이건 장비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관계 설정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왜 한국 정부는 전면에 나섰는가? 단순히 규모가 커서인가? 아니면 이 합의가 이후 관계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인가?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일할 때 회사 이름으로 하는 것과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것 중 뭐가 더 책임감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하면 내 책임이고 회사 이름으로 하면 회사 책임이지. 그럼 더 신중한 건요? 회사 이름으로 할 때지 회사 전체가 걸려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면에 나섰다는 건 한국이라는 이름 전체가 걸려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개별 기업의 평판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가 담보로 들어간 겁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다시 기사를 읽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인용돼 있었습니다. 양국 국방방산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하는 계기.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 단계 격상. 이건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 관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번 선택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었죠. 저는 이 대목에서 처음으로 이 합의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장비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관계 설정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면에 나선 이유도, 방위사업청이 명시된 이유도, 대통령실이 언급된 이유도 모두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기업 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 약속이었습니다. 엘레나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응. 뭐 새로 발견했어? 응, 이게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이야. 얼마나? 국가가 움직이는 정도. 엘레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전면에 나섰다는 건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성공하면 모델이 되고 실패하면 국가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 무게가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기술보다 시스템, 장비보다 관계. 이 합의의 본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여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후 저는 기사들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초기 보도와 이후 보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죠. 그러자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사들의 어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보도는 숫자 중심이었습니다. 54대, 141대, 195대, 중남미 최대 규모 이런 단어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형광펜으로 이 단어들을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나온 기사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협력, 파트너십, 상생 이런 표현들이 점점 더 많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파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노란색과 파란색의 비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고 있었습니다. 엘레나가 제 책상을 보며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기사 톤 변화 추적. 왜? 뭔가 바뀌고 있어. 엘레나는 형광펜으로 칠해진 기사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네. 초반엔 숫자만 나오다가 나중엔 협력 얘기가 더 많아. 응, 이게 우연일까? 글쎄, 의도적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초점의 이동이었습니다. 결과를 단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선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오후에 라울이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최근 보도 경향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초기에는 규모를 강조했다면 이제는 구조를 설명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숫자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라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기사들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문장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초기 기사 한국이 페루의 195대 수출, 후기 기사 한국과 페루가 방산 협력 강화 같은 사건을 다루지만 문장의 주체와 서술어가 달랐습니다. 수출이라는 일방향 동사에서 협력이라는 쌍방향 동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왜 언론은 표현을 바꾸고 있는가? 새로운 정보가 나왔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인가? 그날 저녁 병원에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같은 일인데 사람들이 다르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엔 결과를 보고 나중엔 과정을 보게 돼. 무슨 뜻이에요? 처음엔 뭘 했는지가 중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왜 했는지가 중요해지지. 저는 그 말에 무릎을 쳤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초기 보도는 무엇을 했는지를 말했습니다. 195대를 도입했다. 중남미 최대 규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계를 격상하기 위해서. 다음 날 출근해서
가장 최근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선 협력 관계. 저는 이 문장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결과를 보도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구나. 엘레나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은 없어 아직. 그럼 뭘 알아낸 거야? 사람들이 이 선택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지. 그게 중요해. 응, 왜냐하면 우리도 그 이해의 일부가 될 거니까.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기사의 톤 변화는 단순한 표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 합의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안에는 기대와 책임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숫자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는 이야기, 성과보다 구조를 먼저 말하려는 흐름. 저는 이제 이 패턴이 왜 중요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이 선택이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현실이 되려면 저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죠. 기사톤의 변화, 그 안에 숨은 기대, 그리고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기사톤의 변화를 추적하던 중 제 시선을 붙잡은 건 공식 발언들이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여러 기사에 인용돼 있었죠. 저는 이 발언들을 따로 모아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발언들은 성공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향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된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양국 국방방산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하는 계기.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 단계 격상하는 계기. 이건 현재를 평가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제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격상한다가 아니라 격상하는 계기라는 표현, 완료가 아니라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엘레나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또 그거 보고 있어? 응, 이 문장 좀 봐. 엘레나는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계기라는 말이 재밌네. 왜? 아직 안 끝났다는 뜻이잖아. 맞아. 그게 핵심인 것 같아. 저는 다른 발언들도 찾아봤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다른 인용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기적 협력의 토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모두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라울이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공식 발언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죠? 성과보다 관계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라울은 계속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규모의 합의가 나오면 숫자를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들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죠. 저는 라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태도의 문제. 그 말이 정확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발언들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어 빈도를 체크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협력관계 파트너십, 거의 등장하지 않은 단어 성공 달성 완료.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일할 때 결과를 자랑하는 것과 과정을 설명하는 것 중 뭐가 더 어려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과정을 설명하는 게 더 어렵지. 왜요? 결과는 보이니까 말하기 쉬워하지만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조심스러워. 그럼 왜 과정을 말해요? 결과만 말하면 거기서 끝이야 하지만 과정을 말하면 계속 이어지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공식 발언들이 성과가 아니라 관계를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가장 최근 발언을 찾아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모델. 저는 이 문장에서 두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상호 신뢰. 이건 일방적 제공이 아니라 쌍방향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한국이 페루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페루가 한국에게 주는 것도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협력 모델이라는 표현. 모델이라는 건 재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엘레나가 점심시간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결론은 뭐야? 결론이라기보다는 이해에 가까워. 뭘 이해했는데? 이 선택이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되는지. 왜? 강한 장비보다 강한 관계를 먼저 말하고 싶었던 거야. 엘레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더 어렵잖아. 맞아.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고. 저는 이 표현이
이번 합의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다고 느꼈습니다. 195대라는 숫자도 중요합니다. 중남미 첫 진출도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언들이 가장 먼저 말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단계, 협력의 방향, 파트너십의 미래, 이것들이 먼저였습니다. 오후에 라울이 제자리로 와서 물었습니다. 분석 진행 어때? 거의 끝났습니다. 뭘 발견했어? 이번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신중하게 설계됐다는걸요. 라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도 신중해야 해.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강한 장비보다 강한 관계를 먼저 말한 선택.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태도였고 방향이었으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책임은 결국 현장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의 몫이 될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공식 발언이 남긴 방향, 그 방향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 저는 그 연결고리 안에 서 있었습니다. 공식 발언이 남긴 방향을 이해한 후 저는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이 기사들을 봤을 때의 질문으로요. 왜 한국인가? 그리고 이 선택은 옳은가?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질문들에는 아직 답이 없다는 것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답을 내릴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모든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기사 스크랩, 회의록, 메모, 형광펜으로 칠해진 문장들, 파란색과 노란색이 뒤섞인 종이 더미. 이 모든 것이 지난 몇 주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엘레나가 퇴근 준비를 하다가 제 책상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정리 중이야? 응, 마무리하는 중. 결론 났어? 저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결론은 없어. 왜?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담도 실패담도 아닙니다. 기사들이 남긴 것은 숫자와 표현이었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규모를 강조하면서도 말을 아끼고 최초를 말하면서도 구조를 먼저 설명하는 태도. 저는 이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건 조심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 들렀을 때 아버지는 많이 좋아져 계셨습니다. 아빠 곧 퇴원하시겠네요. 그러게 의사가 그러더라. 다행이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 일 끝났어?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힘들겠네. 괜찮아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뭘 해야 하는데? 기준을 지켜야 해요. 무슨 기준? 선택할 때의 기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기준의 중요성을 몸으로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출근해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분석 보고서와는 조금 다르게 썼습니다. 이번 합의의 특징이라는 제목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선택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합니다. 성과보다 관계를 우선합니다. 완료보다 시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옳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국가는 결과보다 먼저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가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그 기준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난 장면이 바로 이 기사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울이 제 보고서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내 결론이야? 네.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확신은 아직 이릅니다. 다만 기준은 분명해 보입니다. 라울은 잠시 보고서를 읽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이대로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엘레나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보고서 제출했어? 응. 뭐라고 썼는데?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결과는 나중에 나오겠지. 엘레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참 신중해. 그게 내 일이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마의 오후 햇살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답을 내리지 못했지만 질문을 정확히 이해한 순간, 성공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기준을 발견한 순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95대, 중남미 첫 진출, 협력 구조, 정부 관여. 이 모든 단어들이 이제는 무게가 아니라 방향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개인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기준을 찾았다. 그리고 그 기준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국가는 결과보다 먼저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가로 평가받는다. 저는 이 문장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나중에 판단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 기준 안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순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